지금 나는 용인 처인구 외곽에 있습니다. 아침마다 온실 문을 열면 꽃 냄새가 밀려들어요. 후리지아, 스타티스, 안개꽃. 어떤 날은 그 향이 너무 달콤해서 숨이 막힐 것 같고, 어떤 날은 그냥 그저 그런 냄새로 코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저는 박미주, 올해 55입니다. 화원 농장을 혼자 운영한 지 벌써 몇 년이 됐고, 딸들은 둘 다 성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걷고 있어요. 한 명은 학교 선생님이 됐고, 다른 한 명은 중소기업 다닌답니다. 내가 그 애들을 제대로 키운 건지 아닌지는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오래된 이야기예요. 26년 전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불륜이라고 부를 거고, 어떤 사람은 운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어느 쪽 말도 믿지 않아요. 그냥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은 제 인생 전체를 바꿔버렸습니다. 황유근이라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1998년이었습니다. IMF 한파가 온 나라를 강타하고 있던 그해 저는 30을 앞두고 대전 유성구의 작은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20대 초반에 낳은 쌍둥이 딸들은 각자의 집에 맡겨진 상태였고요. 한 명은 시댁에, 한 명은 친정에.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먼저 자리를 잡아야 아이들도 데려올 수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남편은 서울에 있었어요. 주말 부부였죠. 남편은 서울에서 금융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저는 대전에서 늦깎이 대학생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대 초반에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낳았으니 대학은 그냥 꿈처럼 미뤄두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학교 근처에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시절 남편을 거의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린애 같았거든요. 이 표현이 잔인하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뭔가를 결정하거나 밀어붙이는 능력이 없었어요. 제가 말하면 그냥 따라오고 제가 화내면 쩔쩔매고 저는 그런 남자에게서 처음엔 편안함을 느꼈다가 나중엔 답답함을 느꼈고 나중엔 그냥 무감각해졌습니다. 주말에 남편이 내려오면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어딘가 멀리 밀어둔 상태였어요. 같은 방에 있어도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도 없고 눈빛도 없고 온기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알게 됐어요.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걸. 오래된 일이라서 지금은 덤덤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순간엔 꽤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분노, 물론이었죠. 배신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이상하게도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어떤 해방감 같은 걸 느꼈어요. 이제 나도 뭔가를 해도 된다는 듯한 이상하고도 부끄러운 감정. 그 감정이 뭔지 저는 당시엔 정확히 몰랐습니다. 조금 있다가 알게 됐죠. 인터넷 모임, 그리고 어떤 목소리. 그 시절은 인터넷 동호회 모임이 한창이던 때였어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카카오톡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초창기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이 만나는 문화가 막 꽃피우던 시기였습니다. 또래 모임, 친목 모임, 등산 모임, 영화 감상 모임. 오프라인에서 쌓이지 못한 인간관계를 인터넷을 통해 시작하던 시대였어요. 저도 충청 대전 지역 3040 친목 모임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학교 근처 맛집 정보도 나누고 때로는 오프라인 번개 모임도 나가고
그 모임에서 처음 황유근을 봤어요. 정확히는 처음엔 글로 먼저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모임 게시판에 글을 자주 올렸어요. 맛집 음식 사진이라든가 대전 외곽 드라이브 코스 추천이라든가 문장이 소탈하면서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어요. 허세가 없었어요. 과장하지 않았고 꾸미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일상을 있는 그대로 썼는데 그게 어쩐지 읽을수록 따뜻했습니다. 오프라인 번개 자리에서 처음 본 그 사람은 그래서 느꼈던 것과 비슷했어요. 키가 꽤 컸고 말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무리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말보다 먼저 웃는 사람. 황유근이 그랬어요. 누가 말을 걸면 진지하게 듣고 짧게 대답하는 사람. 제가 그날 그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모임에 나온 게 처음이냐고. 그 사람이 저를 보며 웃었는데 그 웃음이 묘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때 황유근의 나이는 33이었어요. 저보다 4살 많았죠. 아내가 있었고 아들이 2명 있었어요. 건설 자재 유통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IMF 여파로 자재 수요가 뚝 끊겨서 많이 힘든 시기라고 했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냥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덤덤하게 말했는데 그 태도가 어쩐지 어른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남편이 아무것도 결정 못하고 쩔쩔매던 모습과 자꾸 비교가 됐어요.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어른스럽고 든든해 보였어요. 인터넷 모임에서 몇 번 더 마주치고 어느 날 쪽지가 왔어요. 유성 쪽에 새로 생긴 칼국수 집이 괜찮다는데 같이 가볼 생각 없냐고. 그냥 같이 밥 먹자는 말이었는데 저는 그 쪽지를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두근거렸거든요. 그 두근거림이 어떤 종류인지 스스로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저는 답장을 했습니다. 네, 좋아요. 불이 붙는 방식. 처음엔 정말 그냥 밥 먹는 사이였어요. 유성구 칼국수 집에서 밥을 먹고 근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게 끊기질 않았어요. IMF 이야기, 각자의 결혼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처음엔 조심스럽게 시작했던 대화가 어느 순간부터 속 깊은 이야기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유근 씨도 자기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했어요. 아내인 김희연 씨와는 아이 둘을 낳고 나서부터 부부보다는 동거인에 가까워졌다고. 서로 할 말이 없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자기 아이들이 너무 예쁘지만 그 아이들 때문에 버티는 결혼인 것 같다고.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도 나처럼 혼자구나. 그 공감이 너무 빠르게 연결됐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결혼을 불행으로 규정하면서 서로에게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뻔한 수순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은 게 아니라 보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2번째 만남에서 유근 씨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고 3번째 만남에서 제가 먼저 오피스텔에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누군가를 탓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먼저 문을 연 거 맞아요. 상황이 그랬고 저도 원했고 그 사람도 원했습니다. 불륜이라는 단어를 쓰면 너무 단순해지는 것 같아서 쓰기 싫지만 사실은 불륜이었어요. 우리 둘 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 일이었으니까요. 오피스텔 창밖으로 대전 밤이 보이던 그날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떤 침묵은 편안하고 어떤 침묵은 무섭고 어떤 침묵은 무언가를 결정합니다. 그날 밤의 침묵이 어떤 건지는 딱히 정하지 못했어요. 집에서 와인을 마시고
우리는 말없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됐습니다. 그의 몸은 어른스러웠고 남자다웠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났습니다. 유군 씨는 자영업이라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었어요. 저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바로 오피스텔로 왔고요. 그 사람이 와 있기도 했고 제가 먼저 와서 기다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상이었어요. 진짜 가정은 각자 따로 있는데 우리 둘만의 작은 공간이 오피스텔에 생긴 것 같은 느낌. 그 공간이 좁았지만 그 안에 같이 있을 때 저는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꼈어요. 남편이 내려오는 주말이 되면 유군 씨는 오지 않았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고요. 그 경계선이 이상하게도 꽤 오래 유지됐습니다. 아내가 있다는 것, 남편이 있다는 것. 유군 씨의 아내 김희연 씨를 저는 직접 본 적이 없었어요. 이름만 알고 대략적인 상황만 알고 유군 씨가 이야기해 주는 대로만 알았습니다. 김희연 씨는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감정 표현이 많지 않고 아이들한테는 헌신적인데 남편한테는 무관심하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 여자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 했어요. 유군 씨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당화하려고. 그래야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이기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김희연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결혼 생활이 식어버린 부부 중 한쪽이었겠죠. 그 여자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텐데 저는 한 번도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한테 여자가 생겼다는 걸 알고 나서 저는 그게 마치 면죄부가 된 것처럼 행동했어요. 내가 먼저 그랬으니까 나도 이럴 수 있다는 논리. 그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뭔가 핑계가 필요했던 거겠죠. 유군 씨와 만난 지 반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많이 깊어졌습니다. 단순히 만나는 사이를 넘어서 저는 유군 씨에게 의지하고 있었어요. 학교 생활이 힘들 때, 외로움이 밀려올 때, 아이들 생각에 눈물이 나올 때, 그 사람은 항상 들어줬어요. 해결해주지는 못해도 들어줬어요. 그게 저한텐 너무나 큰 거였습니다. 언젠가 제가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울고 있던 날 유군 씨가 말했어요. 미주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저는 그 말이 이 관계를 끝내자는 뜻인 줄 알았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달랐어요. 나 이혼할 거야. 제대로 살아야겠어. 그 말을 듣던 순간의 공기가 아직도 기억나요. 오피스텔 형광등 아래서 유군 씨는 아주 조용하고 단호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떨리거나 흔들리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번 결심하면 그대로 가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게 부러웠고 두려웠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을 정말로 좋아하는구나 라고 처음 자각했어요. 유군 씨가 이혼 이야기를 꺼낸 건 그의 가을이었어요. 김희연 씨와의 협의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이들 문제가 있었거든요. 큰 아들, 작은 아들. 그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많이 다퉜다고 했어요. 살던 아파트와 통장을 위자료로 건네고 아이들은 유군 씨의 부모님이 키우기로 했습니다. 당시 유군 씨 부모님이 그나마 안정적인 형편이었고 유군 씨 본인은 사업이 IMF로 흔들리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유군 씨가 이혼을 완료한 건 그의 늦가을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기뻐야 하는지 두려워야 하는지 이제 진짜 내 차례가 됐다는 압박감도 있었어요. 저도 이혼을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남편 앞에 앉으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먼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 특유의 방식이었습니다. 불편한 걸 안 보려고 하는 저도 먼저 말하지 않았고요. 이혼 얘기를 처음 꺼냈을 때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아이들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한 명씩 각자 돌보면 된다고 했어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남편은 또 한참 말이 없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게 우리 결혼의 끝이었습니다. 유군 씨 이혼 후 3달 만에 저도 이혼을 했습니다. 딸들은 이혼 전과 마찬가지로 한 명은 시댁에, 한 명은 친정에 있게 됐어요. 이혼한 상황에서 시댁에 아이를 맡긴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전 남편의 부모님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분들 입장에선 손녀잖아요. 저도 지금 당장 아이를 데려올 여건이 안 됐고 아이도 이미 그곳에서 익숙하게 살고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이 맞는지 틀린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저와 유군 씨는 각자의 과거를 정리하고 유성구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유성구에 식당을 낸 건 제 아이디어였어요. 자재 사업이 사실상 멈춰버린 상황에서 새로운 걸 해야 했고 둘이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하다가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요리를 좋아했고 유군 씨는 사람을 대하는 게 능숙했어요. 점심때는 청국장과 된장찌개를 하고 저녁에는 삼겹살구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꽤 잘 됐어요. 유군 씨가 직원들을 챙기고 홀을 관리했고 저는 오전에 학교 수업을 듣고 점심 전에 식당으로 오는 패턴이었습니다. 주방에 이모 한 분을 두고 홀에 알바를 한 명 더 썼어요. 그렇게 꾸려나가다 보니 밥값을 챙기기엔 충분했습니다. 식당 일이 어렵진 않았어요.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어요. 대전은 특히 유성구는 그때만 해도 생각보다 좁았어요.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알고 그게 다 연결되는 동네였습니다. 유군 씨가 원래 이 지역에서 자재 사업을 하면서 알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식당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은 유군 씨가 이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같이 있는 제가 누군지 궁금해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직원이려니 했겠죠. 그런데 우리 둘 사이가 직원 사이가 아니라는 걸 눈치채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같이 마감을 하고 같이 나가고 유군 씨가 저를 대하는 방식. 그런 걸 사람들은 다 봅니다.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유군 씨 전 아내인 김희연 씨도 이 동네 사람이었으니까 소문은 더 빠르게 퍼졌을 거예요.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저한테 살짝 귓속말로 이야기했어요. 이 집 사장님이 황유군 씨죠? 전처 아는 사람이 이 집 온다고 들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꽂혔습니다. 저는 이미 이 동네에서 어떤 시선으로 불리고 있는지 감이 왔어요. 유부남을 꼬드겨 데리고 나온 여자. 자기도 아이가 있는 유부녀였으면서 뭐 그런 식으로요. 그 시선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유군 씨는 개의치 않는다고 했어요. 어차피 다 지나간다고. 하지만 저는 아침마다 식당 문을 열면서 오늘은 또 누가 알고 오려나, 오늘은 누가 또 이상한 눈으로 보려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반년쯤 지났을 때 저는 유군 씨한테 말했습니다. 서울로 가자고요. 여기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서울행 짐을 싸면서. 유군 씨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성격이 원래 그랬어요. 제가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게 나중엔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때는 그냥 그게 편했어요. 뭔가를 결정하면 바로 따라오는 사람. 내 남편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상적인 관계라고 착각했습니다. 식당을 정리하는데 두어 달이 걸렸어요. 단골 손님들한테는 사정이 생겼다고만 했습니다. 직원들한테는 미안했어요. 특히 주방 이모부는 저한테 야박하다고 했는데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정리하고 가는 거였으니까요. 대전을 떠나던 날 저는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슬프지도 않고 후련하지도 않고 그냥 트럭 짐칸에 실린 살림들처럼 저도 그냥 이동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유군 씨는 서울 가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면서 한참 지나서야 말했습니다. 서울 가면 잘 될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봤어요.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서늘했어요. 그게 예감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건 혼자만의 심리적 불안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서울은 시작이었고 또한 균열의 씨앗이 심어지는 땅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던 날 저는 처음으로 이 도시가 낯설다고 느꼈어요.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태어난 곳도 아니고 자란 곳도 아닌데 낯설다고 느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도시가 저한테 아무 감정이 없다는 걸 그날 처음으로 실감했다는 뜻이에요. 대전 유성구엔 적어도 소문이 있었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어요. 그 시선이 불편하고 창피했지만 어쨌든 그건 저를 향한 무언가였습니다. 서울은 달랐어요. 누구도 저를 모르고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워야 하는데 이상하게 그게 더 쓸쓸했어요. 우리가 처음 자리 잡은 건 노원구 쪽 작은 빌라였습니다. 유군 씨가 건축자재 회사에 다시 취직했어요. 자영업을 접고 직장인이 된 거죠. 그 사람이 취직 첫날 출근하는 뒷모습을 봤을 때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기 사업을 하던 사람이 월급쟁이가 됐다는 게 그게 다 나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뭔가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필요했어요. 부동산이 눈에 들어온 건 그때 살던 동네의 부동산 사무실을 자주 지나치면서였어요. 사무소 안에 앉아 계신 여사장님이 꽤 당당해 보였거든요. 혼자서도 일 잘하는 사람처럼. 저는 그게 좋아 보였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고 보니 저한테 맞았어요. 법조문 외우는 게 생각보다 싫지 않았고 숫자 계산도 재밌었어요. 유군 씨가 퇴근하고 오면 저는 문제집을 펴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밥을 차릴 때도 있었고 제가 미리 해놨을 때도 있었어요. 둘이서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그 시간이 가끔은 따뜻했습니다. 서울 생활이 시작되고 반년쯤 지나면서 돈 문제가 조금씩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유군 씨 월급만으로는 서울 생활이 팍팍했습니다. 저는 아직 시험 준비 중이었고 수입이 없었어요. 저축도 없었습니다. 대전에서 식당 하다가 정리할 때 빠져나간 돈, 이사 비용, 보증금 등 처음부터 빠듯하게 시작한 거였어요. 유군 씨가 처음 불만을 표현한 건 아주 사소한 일이었어요. 제가 학원 수강료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유군 씨가 잠깐 뜸을 들이는 게 보였어요. 그 뜸이 뭘 의미하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여유가 없다는 거. 그 사람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알겠다는 말 속에서 뭔가를 읽어버렸어요. 부담 혹은 억울함 아니면 그냥 피로.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싸움이 늘어요. 처음엔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외식을 줄이자는 말, 이달은 좀 아껴야겠다는 말, 이거 꼭 필요한 거냐는 말.
그런 말들이 조금씩 날이 서게 됐어요. 제가 좀 막 쓰고 보자는 주의였어요. 저도 예민해졌고 유군 씨도 퇴근하고 나서 피곤한 얼굴이 늘어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나를 탓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말로 한 건 아니었지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내가 없었더라면, 아니면 내가 빨리 자리를 잡았더라면, 아니면 내가 좀 더 아꼈더라면, 그런 생각들이 공기 속에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제 투사였을 수 있어요. 제가 스스로를 탓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책감이 유군 씨의 태도로 보인 거겠죠. 하지만 그때는 그걸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어느 날 임계점을 넘었어요. 전 남편과의 재결합이라는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핑계로 내세웠어요. 지금 솔직하게 말하면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 말을 방패처럼 썼어요. 딸들이 보고 싶다고, 딸들 곁에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시댁과 친정에서 각각 크고 있는 아이들을 이제 데려와야 할 것 같다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이들을 데려올 수가 없지 않냐고. 그러려면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고 전 남편이 연락을 해왔는데 그 사람이 아이들을 위해 다시 같이 살자고 했다고. 유군 씨는 처음에 말이 없었어요. 한참 있다가 물었습니다. 진짜 아이들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저는 그렇다고 했어요. 반쯤은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아이들 때문인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도 맞아요. 저는 그때 유군 씨와의 관계에서 숨이 막히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돈 문제로 쌓인 어색함, 미래에 대한 불안, 혼인신고도 안 된 채 같이 사는 이 관계의 불분명함. 이 모든 게 저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도망치고 싶었어요. 다시 전 남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 남편은 저를 받아줬어요. 그 사람이 왜 받아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 때문이었는지, 아직 마음이 남아있어서인지, 아니면 그냥 그 사람 특유의 주체성 없음 때문인지. 물어보지 않았고 그 사람도 말하지 않았어요. 딸들을 서울로 데려왔습니다. 시댁에 있던 아이, 친정에 있던 아이. 두 아이가 처음으로 한 집에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 아이들이 마주보고 어색하게 웃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나요. 쌍둥이인데 오래 따로 살았으니 서로가 친구보다 낯선 상태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많은 걸 빼앗은 건지 그때 처음으로 정면으로 느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상이 시작되면 감정은 묻히거든요. 저는 다시 전 남편과 사는 사람이 됐고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저는 공인중개사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유군 씨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도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가끔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원룸에 혼자 있겠구나. 퇴근하고 아무것도 없는 방에 들어가겠구나. 그 생각이 가슴 어딘가를 눌렀어요. 미안했습니다. 근데 그 미안함으로 뭔가를 하기엔 제가 너무 지쳐 있었어요. 전 남편과 재결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유군 씨를 찾아갔습니다. 정확히 몇 달 후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오래 안 됐을 때였어요. 그 사람 주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 원룸이었어요. 벨을 눌렀을 때 유군 씨가 문을 열었는데 표정이 없었어요. 놀라지도 않았고 반갑지도 않게 그냥 봤습니다. 잠깐 있다가 들어오라고 했어요. 짐이 별로 없는 방 안은 깔끔했어요. 그 사람 원래 물건에 집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방에 있는 것들이 너무 적어 보여서 괜히 더 쓸쓸했습니다. 밥은 먹었냐고 물었더니 먹었다고 했어요. 저는 뭔가를 사갔는데
뭘 사갔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는 별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유근 씨는 왜 왔냐고 물었어요. 보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숨을 쉬었어요. 화난 것 같지도 않았고 슬픈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냥 너무 피곤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 방문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전 남편과 다시 살면서도 저는 가끔 유근 씨 원룸에 찾아갔습니다. 유근 씨와 잠자리는 너무 좋았거든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참 부끄럽지만 사실이 그랬어요. 유근 씨는 제가 찾아올 때마다 받아줬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그 사람이 아직 마음이 있다는 확신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이 문을 열어준 건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거절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 아니면 저를 아직 포기하지 못한 사람. 어느 쪽이든 저는 그걸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나쁜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전 남편과의 재결합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함께 살면서 저는 이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라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뿐이라는 걸 금방 알았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주체적이지 않았고 저는 여전히 그 사람을 어린애 취급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함께 있으니까 버티는 거였지 우리 둘 사이에 새로 뭔가가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유근 씨를 가끔씩 찾아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어디에 있고 싶은지 저는 알았어요. 두 번째 이혼을 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정리된 마음이었어요. 아이들도 이제 어느 정도 컸고 제 상황도 예전보다는 나았으니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그 즈음 땄거든요. 이제 내가 직접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자 남아있을 이유가 더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번엔 저와 함께 있기로 했어요. 전 남편도 딱히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강하게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이혼하고 나서 저는 유근 씨한테 연락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같은 원룸에 있었어요. 목소리가 예전이랑 달랐습니다. 피곤함이 더 깊어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담담해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제 이혼했는데 나랑 같이 살 수 있어? 유근 씨가 오라고 했습니다. 딸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방이 이미 좁았는데 딸들까지 들어오니까 정말 작았습니다. 하지만 유근 씨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아이들한테 잘해줬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아들들도 멀리 두고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지 그 마음을 제 딸들한테 쏟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 시절이 제 기억 속에서 가장 따뜻한 서울의 한 장면이에요. 낡은 원룸에서 비좁게, 불편하게, 하지만 어쨌든 다 같이 있던 그 시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도 한동안은 다른 사무소에서 경험을 쌓았어요. 부동산은 자격증이 있다고 바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역을 알아야 하고 사람을 알아야 하고 신뢰를 쌓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꽤 빠른 편이었어요. 말하는 게 능숙했고 사람을 읽는 감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주변 사람들 눈치를 많이 봤던 게 뜻밖의 이 일에서 자산이 됐습니다. 독립하기로 한 건 서울 와서 45년쯤 됐을 때였어요. 경기도 외곽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작은 사무소를 냈어요. 인테리어도 대단한 건 없었어요. 책상 2개, 컴퓨터, 전화기,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잘 됐어요. 처음엔 천천히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소개가 소개를 낳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객들한테 솔직한 편이었어요. 이 집 단점이 뭔지도 말해줬고 이쪽보다 저쪽이 나은 것 같으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신뢰하더라고요. 속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니까
입소문이 났어요. 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내 돈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그 느낌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남편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유근 씨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번 돈으로 아이들 옷 사주고, 맛있는 거 먹이고, 그냥 그게 뭔지 모를 해방감이었어요. 유근 씨도 그때 건축자재 회사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각자 일을 하면서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조금 더 오래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또 다른 남자를 처음 만난 건 일을 통해서였어요. 부동산 업계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았어요. 그 사람도 같은 업계에 있었고 서로 매물 정보를 교환하다가 밥을 같이 먹게 됐고 밥을 같이 먹다 보니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 남자가 저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금방 알았어요. 저도 솔직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이 부끄럽지만 사실이니까 말해요. 그때 저는 유근 씨와 사는 게 점점 불편해지고 있었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아이들이 크면서 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도 애매해지고 있었고 유근 씨는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저도 꺼내지 않았고 암묵적으로 피하고 있었던 거겠죠. 그런 상황에서 새 남자가 나타나니까 저는 똑같은 패턴을 반복했어요. 관계가 불편해지면 새로운 쪽으로 기우는 것. 불편함을 직면하지 않고 빠져나오는 것.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가장 나쁜 습관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습관인 줄 몰랐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처럼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유근 씨한테 말도 없이 짐을 쌌어요. 아니, 말을 하긴 했어요. 당신이랑 살면서 뭔가 어렵다고, 잠깐 혼자 있고 싶다고.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건지, 그걸 듣는 유근 씨 입장에서 어떤 말인지 저는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근 씨는 잡지 않았어요. 그게 저를 붙잡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너무 지쳐서 붙잡을 힘도 없는 사람이 된 것인지 그걸 저는 그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오산 쪽으로 이사했어요. 혼자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느 정도 컸고 각자 자기 생활이 생기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저는 오산에서 부동산 사무소를 새로 열었습니다. 일은 잘 됐어요. 그 새 남자와도 계속 만났고요.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어요. 사무소에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고객이려니 했죠. 올려다봤는데 유근 씨였어요. 같이 있던 남자도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뭔가를 물어보러 온 건지 아니면 저를 만나러 온 건지 그 순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유근 씨가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거기 서 있는 그 남자를 봤다는 거예요. 유근 씨가 제 주소를 어떻게 알고 왔는지는 몰랐어요. 수소문에서 찾아거나 누군가에게 물어서 왔겠죠. 우리 세 사람이 잠깐 멈췄습니다. 유근 씨와 제가 말없이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그 남자도 뭔가 낌새를 챈 표정이었습니다. 유근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돌아섰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불러야 하는지 따라가야 하는지.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남자가 있었으니까. 아니, 그게 핑계였는지도 몰라요. 그냥 부를 용기가 없었던 거겠죠. 그게 두 번째 이별이었습니다. 그 이별은 첫 번째보다 조용했어요. 싸우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고, 그냥 뒷모습 하나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더 오래 남았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정말로 한 번도. 저는 오산에서 부동산 일을 계속했고 그 새 남자와도 몇 년 더 만났다가 결국 흐지부지 끝났어요.
이유를 말하자면 복잡한데 결론만 말하면 그 사람도 저한테 인생을 걸 사람이 아니었고 저도 그 사람한테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딸들은 이제 다 컸어요. 한 명은 사범대를 나와서 선생님이 됐고 한 명은 중소기업 다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그 애들한테 좋은 엄마였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함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건 알아요. 내 일 때문에, 내 관계들 때문에, 내 선택들 때문에.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대놓고 뭔가를 탓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딸들이 저를 대하는 방식에서 저는 가끔 뭔가를 읽었습니다. 깊이 의존하지 않는 거리감. 그게 상처인지 독립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어쨌든 세월이 갔습니다. 저는 용인 처인구로 내려왔어요. 서울 생활이 지겨워지기도 했고 땀 흘려 일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화원 농장을 시작했어요. 꽃을 기르는 게 이렇게 맞을 줄 몰랐어요. 손이 많이 가고 날씨에 민감하고 조금만 방심해도 다 죽어버리는데 그래서 오히려 좋았어요. 다른 생각할 틈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유군 씨 생각이 났어요. 정확히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언가를 보거나 들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어느 봄날 온실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났어요. 그때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 가면 잘 될 거야 하던 목소리가 그게 20년 만에 찾아온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전화를 해야 하나? 연락처를 바꾸진 않았을까? 20년이 지났는데 미친 짓 아닐까? 하지만 온실 안에 혼자 앉아서 꽃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냥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를 했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받았습니다. 유군 씨 목소리였어요. 20년이 지났는데 목소리가 거의 안 변했어요. 낮고 조용하고 말 시작하기 전에 잠깐 뜸을 들이는 그 방식도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나야 미주야 라고 했습니다. 침묵이 있었어요. 그 침묵이 얼마나 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 심장이 너무 크게 뛰었거든요. 그리고 유군 씨가 말했어요. 알아. 그 두 글자. 알아. 20년 만에 들은 그 목소리가 20년을 건너뛰고 대전 그 오피스텔까지 데려다 놓는 것 같았습니다. 알아. 그 두 글자가 전화기 너머로 건너왔을 때 저는 온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는데 첫 마디가 알아였습니다. 놀랐냐고 묻지도 않고 왜 전화했냐고 따지지도 않고 마치 어제도 통화한 사람처럼 그냥 알아.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보고 싶었어.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어. 유군 씨가 잠깐 있다가 잘 살고 있다고 했어요. 목소리에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좋은 감정도 나쁜 감정도 없이 그냥 잘 살고 있다고.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잘 살고 있다는 말이 왜 이렇게 쓸쓸하게 들리냐고. 잘 사는 게 맞는 말인데 그게 왜 이렇게 텅 빈 것 같냐고. 통화가 길지 않았어요. 끊기 전에 제가 말했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이쪽으로 내려오면 같이 이 일 해볼 수 있다고.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직원들한테 이미 말해놨어요. 오래전 첫사랑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일을 같이 할 것 같다고. 한 명은 반짝이는 눈으로 낭만적이다고 했고 한 명은 조용히 웃었어요. 유군 씨가 오기도 전에 저는 이미 그 사람을 내 농장의 일부로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유군 씨가 용인까지 온 건 통화하고 얼마 후였어요. 농장 입구에 차가 서는 걸 봤습니다.
내리는 사람을 봤을 때 저는 잠깐 숨이 멎었어요. 20년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구나. 머리가 많이 휘어졌어요. 체형도 예전과 달라졌고 걸음이 조금 천천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얼굴을 보는 순간 대전의 그 번개 자리에서 처음 봤던 사람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말보다 먼저 웃는 그 방식. 그건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저도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 변했겠죠. 그 사람 눈에 내가 어떻게 보였을지는 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온실 안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꽃 냄새가 가득한 공간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사람 사이에 두꺼운 벽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뭔가를 말하다가 멈추고 또 시작하다가 흐려지고 그러다 제가 말했어요. 같이 이 일 해보자고. 화원 농장이 잘 되고 있는데 사람 손이 더 필요하다고. 당신이 와서 같이 하면 좋겠다고. 직원들도 있고 내가 기반을 잡아놨으니까 자리 잡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유군 씨가 제 말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라고 했어요.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거절, 그리고 그제야 보인 것들. 유군 씨가 거절했을 때 저는 이상하게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다는 게 지금도 부끄러워요. 화가 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면 그건 저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화낼 수 있는 사람은 유군 씨였어요. 하지만 저는 당황하고 그 당황이 화처럼 나왔습니다. 왜? 라고 물었어요. 유군 씨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 지금 너무 행복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있어. 이제 내 인생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며 살고 싶어. 그 말이 어디를 찌르는지 저는 정확히 알았어요. 내 결정대로. 지금껏 자기 결정대로 살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누군가의 결정을 따라다녔다는 뜻이잖아요. 그 누군가가 저였습니다. 대전에서 서울로 가자고 한 건 저였어요. 다시 전 남편한테 돌아간다고 한 것도 저였고, 이혼하고 돌아온 것도 저였고, 또 짐을 싸서 나간 것도 저였습니다. 유군 씨는 그 모든 국면에서 제가 정한 방향을 따랐거나, 제가 떠났을 때 자리를 지켰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그 사람이 자기 결정대로 살고 싶다는 말이 그렇게 단순한 거부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껏 자기 삶을 자기가 살지 못했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날 유군 씨가 돌아가는 걸 온실문 앞에서 봤습니다. 차가 농장 입구를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불러야 했을까요? 뭐라고 부르지요? 미안하다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달라고? 그 말들이 얼마나 공허한지 이번엔 알고 있었습니다. 가는 뒷모습만 바라보며 그냥 보냈습니다. 그리고 온실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화분 사이에 쭈그려 앉아서 오래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직원들이 출근했어요. 전날 제가 유군 씨가 온다고 했고 같이 일할 것 같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물어올 줄 알았습니다. 그 반짝이는 눈으로 낭만적이라고 했던 직원이 아침부터 기대하는 얼굴이었어요. 안 오시기로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잠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별말 없이 다들 그냥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위로도 없고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그 분위기가 저 혼자만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온실 안에서 일을 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왜 직원들한테 먼저 말을 했을까? 유군 씨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 대답을 듣지도 않고 오기도 전에 같이 할 거라고 말해버렸을까? 그건 유군 씨가 거절할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부르면 올 거라고, 제가 원하면 따를 거라고. 20년이 지나도 저는 그 사람을 그렇게 봤던 겁니다.
내가 원하면 움직이는 사람으로, 내가 부르면 오는 사람으로. 그게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건 소유였습니다. 아니면 더 나쁜 말을 써야 한다면 착취였어요. 며칠 후에 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이 된 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불쑥 말했어요. 엄마, 요즘 어때요? 그 말이 짧았는데 무게가 있었어요. 저는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꽃 많이 피었다고, 요즘 날씨가 좋다고. 그 애도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구나 했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이 아이가 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시댁에서 컸습니다. 엄마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이 아이는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울지 않고 어느 날엔가 선생님이 됐어요. 이 아이가 나를 탓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 탓하지 않음이 때론 탓하는 것보다 더 무겁습니다. 화를 내줬으면 싸웠을 텐데, 상처받았다고 말해줬으면 사과할 텐데, 이 아이는 그냥 묻어버렸어요. 엄마는 그런 사람이다 하고 기대를 접어버린 거겠죠. 다른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예식 준비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많이 기대지 않았어요. 알아서 준비하고 있으니 엄마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 말이 배려인지 포기인지 저는 구분이 안 됩니다. 어쩌면 둘 다겠죠. 아이들한테 내가 어떤 엄마였는지를 저는 아이들이 저를 대하는 방식에서 조금씩 읽어왔습니다. 그게 늘 아팠어요. 하지만 아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안고 살아야 하는 거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 인생에 무엇이었을까? 유군 씨가 돌아간 이후로 저는 매일 같은 질문을 했어요. 나는 그 사람 인생에 무엇이었을까? 처음엔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감정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었다고 해서 사랑이라는 행위를 한 건 아니잖아요.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포기하는 거라고 어디선가 읽었어요. 저는 유군 씨를 위해 무엇을 포기했을까요? 대전을 떠나자고 한 건 저를 위해서였어요. 소문이 싫었으니까. 서울에서 다시 전 남편한테 돌아간 것도 저를 위해서였어요. 편하고 싶었으니까. 두 번째 이혼하고 유군 씨한테 돌아간 것도 다시 나간 것도 다 저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유군 씨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항상 부수적으로만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자재 사업을 접고 직장인이 됐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지, 원룸에 혼자 있을 때 얼마나 허허로웠을지, 제가 가끔씩 찾아가서 또 가끔씩 사라졌을 때 그게 그 사람한테 얼마나 가혹한 일이었는지 저는 한 번도 그걸 중심에 놓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군 씨는 지금도 혼자예요. 20년 넘게 아직도 혼자입니다. 아들들이 있지만 가까이 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다시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긴 세월의 고독이 얼마나 내가 힘들게 한 것인지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오래 서 있습니다. 사랑인 척했던 것들에 대해 저는 제 자신을 많이 들여다봤어요. 불편하고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강하게 원했어요. 하지만 사랑을 주는 법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군 씨는 저를 사랑했어요. 그건 지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군 씨를 사랑한 게 아니라 유군 씨가 저를 사랑해주는 것을 필요로 했던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사이에 분명 차이가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과 누군가의 사랑을 소비하는 것. 첫 번째는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채워지는 감정입니다.
저는 두 번째를 하면서 첫 번째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할 때 왔고 원하지 않을 때 나갔습니다. 유군 씨가 괜찮냐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흔들렸는지, 얼마나 무너졌는지. 저는 내가 돌아올 때마다 그 사람이 받아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받아준다는 게 괜찮다는 뜻이 아닌데, 포기했거나 너무 사랑했거나 아니면 떠나는 방법을 몰랐거나 어느 쪽이든 그 사람 입장에선 얼마나 오랜 소진이었겠어요. 저는 그걸 20년이 지나서야 생각합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미 다 지나간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고 해서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늦음 자체가 제 안에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동안 내내 안 보려 했던 거겠죠. 유군 씨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수없이 했어요. 원룸에 찾아가서도 전화로도 만날 때마다 미안해 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미안하다는 말도 저를 위한 것이었어요. 내가 미안하다고 말해야 마음이 편해지니까. 미안하다고 하면 조금은 면제받는 것 같으니까. 그 말이 유군 씨한테 위로가 됐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진짜 미안함은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인생을 망가뜨렸다면 미안함은 그 사람을 더 이상 망가뜨리지 않는 걸로 표현해야 했어요. 근데 저는 미안하다고 말하고 나서 또 찾아갔습니다. 또 기댔고, 또 필요할 때 썼고, 또 필요 없어지면 나갔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그 패턴을 정당화하는 데 쓰였던 거예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20년 만에 전화해서 아직도 마음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낭만적인 재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2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이 아직 내 말을 들어줄 거라는 계산이 그 안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유군 씨가 거절했을 때 저는 화가 났어요. 그 화가 제 안의 계산이 틀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 창피합니다. 하지만 사실이에요. 요즘 저는 아침마다 온실 문을 열면서 잠깐 멈춥니다. 꽃 냄새가 밀려들기 전에 딱 그 찰나의 공기가 있어요. 아직 하루가 시작되지 않은 아무것도 묻지 않은 그 순간. 저는 거기서 숨을 한번 쉬고 들어가요. 혼자 하는 게 이제 당연해졌습니다. 혼자라는 게 두렵거나 억울하지 않아요. 다만 가끔은 조용히 무거워요. 이 무거움이 유군 씨 때문인지, 딸들 때문인지, 아니면 지나온 내 선택들의 무게인지 정확히 나눌 수 없습니다. 다 섞여 있어요. 딸이 결혼식을 올리면 저는 거기 앉아 있을 거예요. 그 아이가 걸어오는 걸 보면서 저는 뭘 느낄까요? 기쁨이겠죠. 그리고 미안함. 그 아이가 엄마 없이 자란 세월이 그 걸음 뒤에 있을 테니까. 선생님이 된 딸도 가끔 생각합니다. 어디서 그런 단단함이 생겼을까? 나한테서 배운 건 아닐 거예요. 나는 그 아이한테 단단함을 가르친 적이 없으니까. 어쩌면 나 때문에 단단해져야 했던 거겠죠. 기댈 데가 없으면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니까. 그게 고마운 건지 미안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유군 씨는 아마도 요즘 잘 있겠죠. 그 후로는 연락이 없어서 제가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다시 연락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자기를 지키는 방식이라면 저는 그걸 존중해야 합니다. 이제는 존중해야 해요. 지금껏 존중하지 못했으니까. 이 이야기를 다 꺼내놓고 보니 저는 꽤 오랫동안 같은 실수를 반복했더라고요. 관계가 불편해지면 직면하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불편함을 참거나 해결하는 대신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갔어요. 그 빠져나감이 20년에 걸쳐 여러 사람을 향해 반복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면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깊이 들어가지 않을게요. 다만 저는 오래전부터 불편한 것을 참지 못했어요. 그리고 불편함을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새로운 사람이었어요. 새로운 관계에는 아직 불편함이 없으니까. 아직 긁힌 상처가 없으니까. 근데 모든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불편해져요. 그걸 알면서도 저는 계속 새로운 시작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이 유군 씨였고, 또 다른 남자였고, 또 전 남편이었고, 돌고 돌았어요. 그 돌고 도름의 중심에는 늘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하면서 저는 나쁜 사람이라는 답을 피하고 싶은 마음과 그 답을 직면해야 한다는 마음이 동시에 있었어요.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 같고, 아니라고 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고, 결론을 내리자면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지만 나쁜 선택을 반복한 사람이었어요. 그 차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 선택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소진시켰느냐. 그 질문이 더 무거워요. 더 도망치기 어렵고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제대로 사과하면 안 되냐고. 저도 여러 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내린 결정은 오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내 말대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평생 처음으로 자기한테 한 선물인지도 몰라요. 자기를 지키는 선택. 저는 그 선택을 다시 흔들 자격이 없습니다. 사과하러 간다는 말 자체가 또 제가 그 사람 삶에 개입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원하니까, 내 마음이 편해지고 싶으니까, 그 사과가 누구를 위한 건지 생각하면 또 저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유군 씨, 미안합니다. 대전에서 서울 가자고 한 것, 전 남편한테 돌아간 것, 원룸을 가끔씩 찾아간 것, 짐을 쌌다가 돌아왔다가 또 나간 것, 20년 만에 전화해서 또 내 방식대로 끌어들이려 한 것, 그 하나하나가 다 미안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 방식만큼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랑의 방법 자체를 몰랐던 것 같아요. 받는 법만 알고 주는 법은 몰랐습니다. 당신이 혼자인 게 내 탓이라는 걸 알아요. 전부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많이 그렇습니다. 그 무게를 제가 져야 하는 게 맞아요. 진짜로 당신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내가 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잘 살아야 한다는 게 맞는 말이라서요. 오늘 아침도 온실 문을 열었어요. 거베라 한 줄기가 간밤에 새로 피었더라고요. 어제까지 꽉 다물고 있던 게 하룻밤 사이에 활짝 열렸어요. 꽃이라는 게 참 그래요. 준비가 됐을 때 그냥 펴요. 기다리라고 해도 피고 빨리 피라고 해도 안 피고 그냥 자기 시간이 됐을 때 스스로 피어납니다. 저는 지금 제 시간이 어디쯤인지 모르겠어요. 인생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 아직 피어날 게 남은 건지 아니면 이제 서서히 지는 쪽인지. 55이에요. 이게 많은 나이인지 적은 나이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알아요. 제가 지나온 시간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는 것. 그냥 흘러가면서 다음으로 달아나면서 뒤를 안 돌아봤어요. 처음으로 오랜 시간 뒤를 봤습니다. 불편했어요. 창피했어요.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그 불편함을 이번엔 도망치지 않고 앉아서 봤어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아주 작은 거지만 저한테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 새벽에 온실 문을 열면서 저는 아주 조금은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거면 충분한 것 같아요.
꽃은 내일도 피어날 거예요. 저는 내일도 그 문을 열 거고요. 그리고 또 숨을 한 번 쉬고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겠죠.